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제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 이렇게 결혼하고 살게 될 거라는 걸 말해주면 아마 절대로 믿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 지금 남편을 만나게 해준 것이 차갑고 딱딱한 쑥떡 한 덩어리라니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도 인연은 어떻게든 만나진다더니 제가 딱 그런 것 같다고 말할 정도랍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제가 이리 말하나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여러분께 쑥떡 한 덩어리가 불러온 그 기막힌 인연과 가슴 짠한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 지방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집은 몹시 가난했지만 그래도 대학을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그래서 나중엔 성공을 꿈꾸며 서울로 상경했죠. 제가 살던 곳에서도 나름 일 잘한다 소리를 들었기에 자신은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 크고 넓은 곳으로 가면 더 많은 것을 공부해 경력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서울에서 좋은 회사,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다는 저의 꿈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지방대 출신이란 이유로 다른 지원자들에게 밀려 서류부터 떨어지는 일도 있었죠. 포기하고 싶지 않아 몇 번을 도전했지만 그 문을 뚫기란 쉽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결국 눈을 낮춰 조금 작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력을 차근차근 쌓아나가면 언젠가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로 이직도 가능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세상엔 참 나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괴롭힘이나 따돌림, 이런 건 어린 시절에도 해본 일이 없었는데 제가 다 큰 어른이 돼서 그것도 학교도 아니고 회사에서 그런 일을 당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겠지 하면서 직장 동료 상사들과 친해지려고 정말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출근하면 활기차게 인사도 하고 한 분 한 분 음료도 돌려보고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고 온갖 애를 다 썼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인사해도 그 인사를 되돌려 받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이전 담당자가 제가 입사하기 전에 그만뒀는데 아무도 인수인계를 해주지도 않았죠. 제가 초짜 신입사원이었다면 어땠을지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제 전공이 디자인 쪽인데 그나마 졸업 후 고향에서 일을 좀 해보고 상경한 터라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회사마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말하기 힘든 고충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동료나 상사에게 물어보고 확인을 하려고 했지만 명확한 대답은 얻기가 힘들었고요. 근데 우연히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날 청소일 하시는 이모님께서 마침 제가 있는 층 화장실을 청소 중이시라 한 층 아래로 내려갔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김현지 씨 말이야. 대체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왔대? 우리 회사 작아도 나름 업계에서 입지도 탄탄한데 지방대 출신이 들어오기엔 좀 그렇지 않나? 김현지 씨 지원했을 때 내 후배도 지원했는데 걘 떨어졌거든. 뭐 낙하산 같은 거 아니야? 어머, 세상에. 팀장님 후배분이 떨어지셨어요? 제가 인사팀이랑 친해서 서류도 봤는데 뭐 포트폴리오가 대단한 것도 아니던데 진짜 이상하네요. 하늘 우러러 저는 누군가 인맥 등을 이용해 회사에 입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애초 서울에 아무런 지인도 없고 저 말고 다른 분들 모두 서울 분들이신데 제가 그런 힘이 어디 있었겠어요. 어이도 없고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해명해보려 시도도 해봤지만 이번엔 이야기를 엿들었다는 걸로 모두가 절 더 피하게 됐죠. 결국 전 그 회사에서 2년 정도를 겨우 버티고 퇴사하게 되었고요. 뭐 그런 걸로 회사를 그만두냐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친구라도 있으면 술이라도 먹고 속풀이라도 할 텐데 혼자 끙끙 앓으니 너무 힘들었죠. 부모님께 걱정하실까 싶어 털어놓기도 어려웠고요. 다행히 곧바로 또 다른 회사의 면접을 보고 금세 취업을 하긴 했지만 거기라고 또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이전 회사 같은 일은 없었는데 이번엔 제 직속 상사가 제 디자인을 자신의 이름으로 올려 실적을 가로채버렸죠.
저는 그 디자인이 제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며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고요. 김현지 씨, 사회생활 몰라? 본래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여기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밀어주고 올려주고 해서 승진도 하고 한 거라고. 아니, 애초에 팀이 뭔지 몰라? 이래서 똑똑한 척 하는 애들은 피곤하다니까. 이봐요, 김현지 씨. 증거랍시고 이런 되도 않는 것들 가지고 따박따박 따질 시간에 일이나 하세요. 여러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별 같지도 않은 일로 따박따박. 일이나 해, 일이나. 결과는 대충 예상 가시리라 믿습니다. 상급자에게 찍힌 절 동료들이 피했고 또 그렇게 혼자가 되어버렸죠. 쓸데없는 허드렛 일이 제게만 몰리는가 하면 남들보다 2배, 3배는 많은 업무가 배정되기도 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했어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안 좋은 소리를 들었죠. 김현지 씨, 현지 씨 똑똑하고 일 잘하는 거 알겠는데 너무 잘난 척 하지 마. 모난돌이 정 맞는 거 몰라? 혼자 잘났다고 요새 아주 콧대가 높은 모양인데 그러다 한번 호되게 당할 줄 알아. 하루하루 회사에 나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화장실에서 그리고 비상구 계단에서 울기도 참 많이 울었죠.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또 이런 일을 겪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루에도 수백 번 제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 그렇게 그 회사에서도 고립되었고 다시 따돌려져 1년 만에 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군데 더 회사를 다녔지만 이미 많이 지친 상태라 전부 얼마 못 가 또 그만두게 되었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당분간 일을 쉬기로 하고 병원에 가니 우울증이라고 하더군요. 꽤 오랜 시간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시간 역시 제겐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 속을 불빛 하나 없이 더듬어서 걸어나가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어쨌든 먹곤 살아야 해서 식당에서 일하며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오래 일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집안 사정은 빤하니 도움을 받긴 어렵고 생활비도 계속 나가니 뭐라도 해야 했죠. 그런데 그렇게 3달가량을 쉬고 다시 면접을 보러 다녔을 땐 여러 회사를 다녔던 것이 문제가 돼 취업이 안 되더군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전부 사정이 있었던 건데 사회는 그런 제 사정까지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회사를 여러 번 옮겨 다니셨네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저희 올해같이 일할 사람을 찾는 거라서 이런 건 좀 곤란한데 일단 경력자시기도 해서 개인 면접을 좀 보려고 한 건데 생각을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내일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고향으로 내려갈까 그 생각을 몇 번이나 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차라리 내려가자 생각하고 짐을 쌌다가도 절 걱정하실 부모님 생각에 또 힘들게 싸두었던 짐을 풀고 도저히 이런 상태로 내려가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눈물을 참고 또 참으며 애써 괜찮은 척 어떻게든 서울에 정착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현지야, 서울 생활은 할만한겨? 괜찮은 거요? 식당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밥이나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원. 요즘 왜 이렇게 통 소식이 없어? 부모가 돼서 딸이 타지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뭐 해준 것도 없고 엄마가 우리 현지 생각만 하면 늘 미안해. 현지야, 엄마가 이번에 김치 담갔는데 좀 전에 택배로다가 붙였어.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서 도착할 텐데 밥 사 먹지 말고 해서 먹어. 뭐 대단치는 않고 그냥 현지 좋아하는 배추김치랑 깍두기 좀 담갔는데 현지야, 나쁜 일은 있고 힘들면 내려와. 응? 알았지? 우리 딸 엄마 아빠가 미안해. 제가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 알고 계시던 부모님은 통화를 할 때마다 늘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며 우셨어요. 전부 자신들의 탓이라며 도와줄 지인도 돈도 없는 그런 부모라. 그런 자신들이 죄인이라 딸 자식이 고생을 한다. 그렇게 느끼고 계셨죠. 저는 매번 이제 괜찮다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당시 제 상황은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은요. 회사 다닐 때 구했던 집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였는데 다달이 나가는 돈이 너무 부담이 됐어요. 식당 아르바이트라며 감당하기가 좀 많이 벅찼죠. 그래서 이틀 뒤 고시원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었는데 택배를 보내셨다 하셔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고시원에 간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또 슬퍼하실 게 분명해서 차마 제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제가 짐을 빼기 전에 택배가 도착해 가져갈 수 있었는데 고시원에 짐을 풀고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반찬을 보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식당 일이라고 쉽진 않았지만 이렇게 고향에서 보내준 반찬이며 부모님의 전화 덕분에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답니다. 술 취한 손님들이 험한 말을 하거나 막대하는 일들도 종종 있었는데 그래도 사내 괴롭힘에 비하면 버틸만 했던 것도 같고요.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사장님이 좋은 분이셨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땐 항상 눈치채고 절 도와줬고 그래서 늘 감사했죠. 그렇게 식당에서 일을 하고 또 집에 돌아오면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매일 파김치가 돼서 잠들고 또 눈 뜨면 온몸이 삐걱거리는 걸 느끼며 일하러 가고 그렇게 말이죠.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버텨나갔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니 그냥 잠깐 알바 삼아 하려던 일을 저는 33이 되도록 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고향 친구들이 취업을 하고 승진을 하고 또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실망했습니다. 저 혼자 도태된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늘 불안하고 위태로웠죠. 아마 그날 그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쩌면 지금도 그 고깃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연이라는 게 참 어찌나 신기한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날 그 자리 그 시간에 할머니를 만난 게 제 인생에 정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죠. 그날도 전 고깃집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지친 몸을 끌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그날은 유독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손님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와 정신도 없었고 뒷타임에 일하는 직원이 집에 일이 생겨 3시간이나 땜빵을 했었더랬죠. 불판이며 숯을 어찌나 날랐는지 팔도 뻐근하고 온몸에 근육통이 온 상태였습니다. 고깃집 일이 참 그래요. 서빙이고 주방일이고 쉬운 게 하나 없죠. 아무튼 그래서 고개를 들 힘도 없어서 푹 숙이고 땅만 쳐다보며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발끝에 웬 봉지들이 걸려서 채였어요. 정신을 반쯤 놓고 있었던 터라 제 발에 채인 봉지 하나가 옆으로 쓰러졌는데 한눈에 봐도 그냥 쓰레기 같은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 고개를 드니 아니나 다를까 웬 나이 지긋한 할머니께서 똑같은 봉지 여러 개를 앞에 잔뜩 두고 앉아 계셨죠. 그때가 한창 한파가 몰아치던 겨울이었는데 그 추운 겨울날에 길바닥에 신문지 한 장만 달랑 깔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얼른 쓰러진 봉지를 다시 원래대로 놓으며 슬쩍 봤는데 안에는 큼직큼직한 쑥떡들이 가득 들어있었고요. 어릴 때 종종 어머니께서 산이며 들에서 쑥을 캐다가 떡을 만들어 주시곤 했는데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향긋한 쑥내음이 물씬 풍기는 부드러운 쑥떡의 맛이 갑자기 몹시 그리워지기도 했고요. 봉지 안에 담긴 떡도 딱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시던 그것과 비슷해 보였어요. 방앗간에서 그냥 쓱쓱 뽑아내는 그런 떡이 아니라 집에서 직접 만드는 그런 투박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죠. 전 할머니를 유심히 보다가 날이 이렇게 추운데 너무 고생하신다 싶어 떡을 전부 사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제가 파시는 걸 발로 찬 것 같아 죄송스럽기도 했고 그래서 더더욱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떡이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있긴 했는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어차피 떡이라는 게 밥솥에 좀 넣어서 데우면 금세 말랑해지니까 먹을만 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이 쑥떡 얼마예요? 지금 이것만 팔면 되세요? 이거 제가 다 사드릴 테니까 그만 집에 들어가세요. 아유, 날이 오늘 유난히 많이 춥네요. 근데 이상하게도 할머니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떡을 산다는데 판다 만다 대답도 없이 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앉아만 계셨죠. 그래서 영 이상하다 싶어 할머니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그 차가운 길바닥 위에 박스도 하나 깔지 않고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파가 올 정도의 날씨에 연세도 지긋하셔서 한기가 들면 몸에도 좋지 않으실 텐데 갑자기 굉장히 걱정이 됐죠. 할머니, 안 추우세요? 오늘도 한파라고 뉴스에서 조심하라고 하던데 바닥에 이렇게 신문지만 한 장 달랑 깔고 앉아 계시면 감기 드세요. 세상에, 옷도 이렇게나 얇은 걸 외투는 안 걸치시고 그냥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안 되겠다. 할머니, 제가 이 쑥떡 다 사드릴 테니까 어서 집에 들어가세요. 자녀분들도 걱정하시고 계시겠어요. 네? 제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다시 말을 걸며 손을 잡자 그제야 절 쳐다보셨어요. 흐릿한 눈으로 저를 그렇게 유심히 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셨고요. 너무 놀라서 허겁지겁 가방에 있던 티슈를 꺼내 눈물을 막 닦아드리며 무슨 일이시냐 여쭈었는데 갑자기 그러시더군요. 혹시 근처에서 남자애 하나 못 봤냐고. 그 남자애가 할머니 아들이라고 말이죠. 아가씨, 혹시 근처에 이만한 8살짜리 남자애 하나 못 봤소? 우리 영석이 올 때가 됐는데 우리 아들 못 봤어요, 아가씨? 우리 애가 놀러 간다고 했는데 보이질 않어. 이럴 애가 아닌데 아무리 불러도 오질 않는다고. 아가씨, 혹시 근처에서 우리 영석이 봤으면 말 좀 해줘요. 전 그제야 할머니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8살짜리 아들이 있다는 말씀도 그렇고 계속 제게 뭔가를 설명하시는데 대화가 잘 이어지질 않았죠. 저는 꽁꽁한 할머니의 손을 호호 불어 녹여드리며 할머니를 달래드렸습니다. 여기 얼마나 계셨던 건지 손이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었죠. 그래서 아드님도 날이 추워서 먼저 집에 가신 것 같다고 집에 계신지 확인은 해보셨느냐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정 안 되면 구급차라도 부를 준비를 하면서 말이죠. 할머니, 오늘 날이 너무 추워서 놀다가 집에 들어간 건 아닐까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시간도 늦었으니까 어서 가서 같이 밥도 드시고 하셔야죠. 우선 집에 들어가셔서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떡은 제가 다 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추운데 아드님은 벌써 집에 가셨을 거예요. 할머니께선 제 말이 그럴듯하게 느껴지셨는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곤 주섬주섬 봉지를 챙기다 이걸 어쩌나 하며 걱정을 하셨죠. 저는 주머니 속에 있던 현금을 모조리 탈탈 털어 5만 원을 쥐어드렸습니다. 떡이 꽤 많기도 했고 이걸 다 못 파시면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아 오지랖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떡을 전부 사버렸죠. 그리고 다행히 할머니 팔찌에 주소가 각인되어 있어서 확인하고 택시를 잡아드렸고요. 모셔다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았겠지만 팔찌에 적힌 주소가 너무 멀어서 다음날 또 식당에 일을 하러 가야 하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택시에 태워서 보내드렸는데 하시면서도 혼자선 영 불안하셨는지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안절부절하셔서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혼자서 여기까지 오셨나 궁금하기도 궁금했고요. 할머니, 기사님께 주소 말씀드렸으니까 중간에 내리지 마시고 집에 바로 들어가세요. 아셨죠? 기사님, 그럼 잘 부탁드려요. 혹시 중간에 내리신다고 해도 절대 내려주시면 안 되세요. 그러고 고시원으로 돌아와 할머니의 쑥떡을 데워 먹고 지금쯤 무사히 집에 가셨겠지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괜히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나서 더 마음이 쓰였는데 저라도 할머니 발견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좋은 일 했다 뿌듯하게 느끼며 그렇게 잠들고 그게 끝인 줄로만 알았는데 근데 다음날 그 자리에 또 그 할머니께서 나와 계셨습니다. 어제랑 똑같이 똑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또 쑥떡을 한아름 앞에 쌓아두신 채로 말이죠. 할머니, 아드님은 잘 만나셨어요? 반가운 반, 걱정 반으로 할머니께 달려가 인사드렸지만 절 알아보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프셔서 그런가 보다 하며
또다시 떡을 사드리고 집에 가는 택시를 잡아드렸죠.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할머니께선 그 자리에서 늘 쑥떡을 팔고 계셨어요. 저는 매번 할머니의 쑥떡을 전부 사서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드렸고요. 한 번은 저와 교대로 일하는 직원이 집안일 때문에 또 늦는다고 해서 땜빵을 했는데 할머니가 불쑥 생각이 나서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날이나 따뜻하면 덜할 텐데 날까지 추워서 감기라도 걸리실까 몹시 신경이 쓰였죠. 결국 그날은 식당에 양해를 구하고 중간에 잠깐 나가 떡을 사드리고 할머니를 집으로 보내드렸어요. 식당에서 무슨 사정이냐 물어서 이야기하고 떡을 드렸더니 좋은 일 한다며 이해도 해주셨고요. 아유,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대. 그래도 현지 씨가 할머니를 발견했기 망정이지. 요즘 날도 이렇게 추운데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말이야. 어머, 이 쑥떡 데우니까 아주 말랑하니 맛있네. 쑥도 아주 듬뿍 들어간 게 이건 손으로 직접 만든 것 같은데. 현지 씨 고마워. 괜찮으면 남은 건 내가 가져가도 될까? 아무튼 그런 날이 무려 9일이나 이어진 덕분에 한동안 제 방 냉장고엔 쑥떡이 가득했어요. 매일 밥 대신 쑥떡을 먹어야 할 정도였는데 다행히 맛있기도 하고 제가 떡을 좋아해서 버리는 일은 없었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매일 떡을 사드려 그런지 할머니께선 절 기억하기 시작하셨고요. 저를 기억하시고부턴 조금씩 대화에도 물꼬가 트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근데 할머니께선 어느 날은 자신의 둘째 아들이 8살이라고 하셨다가 또 어느 날은 결혼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죽었다면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매번 그분의 이야기를 하시며 그리워하시는데 대강의 사정이 짐작이 가더라고요. 아가씨, 오늘도 떡 사려고? 아이고, 아가씨가 쑥떡을 이렇게 좋아해서 피부가 그리 고운가 봐. 오늘은 얼마나 줄까? 아유, 돈 필요 없어. 오늘 우리 영석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100점 맞았거든. 그놈이 날 닮아서 머리가 아주 영특해. 뭘 해도 될 놈이란 말이야. 우리 둘째가 아가씨처럼 떡을 그렇게 좋아했었어. 내가 해준 이 쑥떡만 먹고도 살 수 있다며 그러고 너스레 참 많이도 떨었지. 아이고, 내가 참 별소리를 다 하네. 주책이지, 주책이야. 미안해, 아가씨. 오늘이 우리 둘째 기일이라. 우리 영석이가 참 많이 보고 싶어 그랬어. 벌써 우리 영석이가 세상을 뜬 지도 꽤 됐는데 왜 이렇게 잊혀지질 않는지 원. 저는 그런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워 매일 할머니의 떡을 사드리며 말동무가 되어드렸고 그게 저의 하루 일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가 할머니의 떡을 사드린 지 열흘째가 되던 날 할머니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처음엔 오늘은 왜 안 나오셨을까 궁금했고 그 다음엔 걱정이 되더라고요. 첫째 아드님이 계시다 했으니 그분이 이제 못 나오게 하시는 건가 생각하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할머니가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할머니께서 절 좋아해 주시니 저도 정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번 그 앞을 확인하곤 했는데 그러고 한 5일 정도 지났을까? 하루는 그 앞을 지나가며 또 할머니가 안 계시나 슬쩍 보는데 어떤 남자분이 제게 달려와 말을 거시더군요. 저기 혹시 쑥떡 할머니 찾고 계세요? 제가 놀라서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그 남자는 자신이 할머니의 첫째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그 할머니와 남자분이 찍은 사진이 있었고요. 전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냐, 요즘 안 보이시던데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냐 여쭈었는데 남자분이 그러시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절 찾고 있었다고요. 짐작하셨겠지만 어머니께서 지금 치매를 앓고 계셔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세요. 게다가 본래 심장이 좀 안 좋으셨는데 노안이 같이 오셔서 최근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죠. 김현지 씨라고 하셨죠? 현지 씨가 매일 저희 어머니 떡도 사주시고 집에 빨리 들어가실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 압니다. 어머니께서 매일 집에 들어오시면 현지 씨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어머니 간병인 일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머니께서 본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요즘 낯도 많이 가리시고 마음을 통 열질 않으세요. 현지 씨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만나고 싶어하는 눈치시기도 하고, 물론 그냥 부탁드리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병원에서 어머니께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어요. 6개월 정도라는데 딱 그 정도만 일해주시면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돌아가시기 전까진 마음 편히 지내다 가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김영준이라고 밝힌 남자는 할머니의 간병인을 해달라는 말을 하며 선뜻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제시했습니다. 너무 큰 돈이라 놀랍기도 하고, 또 할머니께서 곧 돌아가신다고 하니 마음도 너무 안 좋고 순간적으로 뭐라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무엇보다 제가 간병인 일을 해본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섣불리 대답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할머니 곁을 지키는 그런 위중한 일을 제가 할 수 있을지 자신도 없었고요. 저는 망설이다가 남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계신 병원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자리를 떴어요. 직접 할머니 얼굴을 뵙고 그러고 결정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이죠. 근데 다음 날 식당을 하루 쉬고 그렇게 병원에 갔는데 할머니께서 며칠 사이 많이 수척해지셨더군요. 혼자 앉기도 힘들어 부축을 받아 몸을 일으키시고 어린아이처럼 절 반겨주시는데 마음 한구석이 짠하고 코끝이 찡했어요. 그래도 그 먼 거리 혼자서 오실 정도면 건강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아이고, 아가씨가 여긴 어쩐 일이야. 이 일을 어쩌나. 내가 오늘은 몸이 이래놔서 쑥떡을 못했는데 내가 당분간은 못 나갈 것 같아. 아유, 난 괜찮은데 의사 양반이랑 우리 첫째 아들 놈이 유난이지 뭐야. 혹시 시간 될 때 쑥떡 먹고 싶으면 여기로 또 놀러와. 응. 그러지 않아도 할머니 쑥떡 생각이 나서 왔는데 오늘은 없어서 아쉽네요. 대신 그럼 오늘은 할머니랑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고 놀다 갈게요. 그동안 안 나오셔서 제가 할머니를 얼마나 뵙고 싶었다고요. 그날 몇 시간이고 할머니 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께선 그날 정신이 맑으셨고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아프셨다는 말이 무색하게 저와 가볍게 산책도 하고 식사도 맛있게 잘 드셨죠. 저희 할머니께선 어릴 때 돌아가셔서 추억이 그다지 없었는데 친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밝게 웃고 계셔도 병세가 완연한 할머니 얼굴을 뵙고 나니 도저히 김영준 씨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금방 돌아가실 걸 알면서도, 그리고 그러고 옆에서 정이 들면 제가 얼마나 힘들지 알면서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죠. 결국 할머니와 하루를 보내면서 어떻게 할지 결심이 선 전 해가 질 무렵에야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땐 김영준 씨로부터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고요. 오늘 병원에 들리셨다는 이야기 전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기분도 좋아 보이시고 그래서 치료도 더 잘 받으셨다고 하세요. 며칠 동안 떡을 팔러 가야 한다면서 그렇게 안절부절하시며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는데 오늘 식사도 다 드셨다고 하고요. 자식으로서 정말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담드리려거나 재촉하려는 건 아니지만 결정이 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못하시게 되더라도 종종 오늘처럼 저희 어머니를 만나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김현지 씨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면 제 일처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남자의 문자를 읽으며 새삼 할머니와 인연이 보통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혼자선 살 수 없는 법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느꼈죠. 결국 저는 망설임 없이 간병인을 하겠다고 전하고 그렇게 식당에 전화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식당 사장님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많이 아쉬워했지만 제 결정에 후회는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해볼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는데 어디서 제게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것 또한 인연이 다 그런 거 아닐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전 그렇게 다음 날부터 바로 병원으로 출근을 시작했고 무려 7개월 동안이나 간병인 일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간병인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할머니께 이미 전문 간병인이 따로 있었고 제가 하는 일이라곤 매일 할머니와 대화하고 산책하는 것 정도가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전 일종의 할머니의 친구이자 말동무 같은 존재였던 거죠. 할머니의 곁을 지키는 일은 때론 힘들고 때론 편하고 또 즐겁고 슬펐어요. 그만큼 일하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할머니의 사연을 보다 더 자세히 듣기도 했고 할머니께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도 했어요. 그 둘째 아드님 이야기를 들을 땐 어찌나 슬프던지 처음 이야기를 듣던 날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를 안아드리며 저도 같이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지금이야 첫째가 이렇게 날 건사하고 번듯하게 성공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땐 참 많이 어려웠어. 우리 둘째는 회사를 다니다 작은 식당을 차렸었는데 하필 그게 잘 안 돼서 며느리랑 이혼을 하게 됐지. 사실 그건 이혼도 아니야. 며느리가 돈 없는 남자 싫다며 도망을 가버렸거든. 그런데 그놈이 그러고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 그렇게 힘들어하더니만 어느 날 그만 돈이 웬수야 돈이. 그놈의 돈만 있었으면 그놈이 그렇게 가진 않았을 텐데 그놈 없이 흐르는 세월이 얼마나 야속했는지 몰라. 이 애미 생각해서 힘들어도 살아주지. 그렇게 살아줬으면 지금 이렇게 좋은 날 보고 같이 웃으며 살았을 텐데. 할머니께선 둘째 아드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로 정말 상처가 많으셨어요. 사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앞세우고 그러지 않겠어요. 10달을 배 아파나 그 기나긴 세월을 먹이고 입히며 길렀는데 그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묻게 될 거라는 건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그래서인지 컨디션이 좋으시다가도 병세가 악화되어 정신이 없으실 때면 자면서도 헛소리를 하시고 울면서 둘째 아드님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정말 옆에서 지켜보는 게 힘이 될 정도였어요. 한 번은 새벽에 그렇게 열이 오르셔서 또 둘째 아드님 이름을 부르며 우시는데 제가 손을 잡아드렸더니 절 둘째 아드님으로 착각하시는 일도 있었어요. 영서가 어디가? 엄마 두고 가지 말어. 영서가, 아이고 이놈아, 너 그러고 가버리면 엄마 어쩌라고. 엄마 너 없이 못 살아. 가지마. 엄마가 어떻게든 다 해줄게.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돈이 없어서 널 도와줄 힘이 없어서. 영서가, 아이고 이놈아, 제발 엄마 손 잡어. 그때 제 손을 붙들고 그렇게 미안하다 하시며 오열을 하시는데 마음이 어찌나 아프던지 저는 며칠 밤낮을 앓고 계시는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제가 둘째 아들이라도 된 양 할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곁에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엄마, 나 괜찮아. 나 엄마 마음 다 알아. 엄마 잘못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요. 엄마가 이렇게 아프면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난 엄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웃으며 살다가 날 만나러 와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많이 사랑해요. 내가 그렇게 먼저 가서 미안해. 근데 엄마 너무 빨리 오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많이 웃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천천히 와요. 치매라는 병이 그렇게 슬픈 병이라는 걸 전 정말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할머니께서 행복한 시절로만 돌아간다면 좋을 텐데 할머니께서는 늘 둘째 아드님을 잃었을 때로 돌아가시는 것 같아 더 그랬죠. 간혹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의 소녀가 되셨을 땐 이미 늙어버린 몸이 따라가지 못해 위험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걷고 달리려 하시다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신 적도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할머니 곁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서 떨어지는 할머니를 안아서 받았기에 망정이지 정말이지 큰일이 날 뻔했었죠. 현지 씨, 어머니를 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어머니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실 뻔한 걸 현지 씨가 구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자식으로서 부끄럽네요. 현지 씨가 없었으면 어땠을지 정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다며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영준신이 인사를 전했지만 저 또한 도움을 받은 일이 참 많았습니다. 매번 명절 때마다 저와 저희 부모님 집으로 명절 선물을 보내줬고 제가 아플 땐 약이며 몸에 좋다는 갖가지 음식들을 바리바리 사다 주기도 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병원에 있을 때 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디스크 때문에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혹시 제게 돈이 있느냐며 물으시더군요. 근데 제게 미안하셨는지 아니라고 괜찮다고 금방 말을 흐리시곤 전화를 끊으셨는데 그게 너무 마음 아프고 속상해서 제가 엄마에게 왜 그렇게 딸 자식에게 죄인처럼 구시느냐며 화내면서 막 울었어요. 엄마, 나 엄마 딸이잖아. 부모 자식 사이에 병원비 그게 뭐라고 왜 그렇게 자꾸만 죄인처럼 굴어? 어? 아프면 아프다고 힘든 일 있으면 힘든 일 있다고 말해줘요 제발. 나 우리 집 가난하다고 엄마 원망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든 그게 엄마 아빠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엄마 아빠 아프신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마요. 어? 내가 없으면 빚이라도 내서 보내줄 테니까 제발 엄마 나한테 그렇게 미안해하지 마요. 근데 그 통화를 마침 병원에 들렀던 김영준 씨가 듣곤 마치 자신의 일처럼 디스크 수술을 잘한다는 병원을 수소문해서 알아봐 주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수술을 받으러 올라오셨을 땐 직접 병원까지 태워다 드리고 숙소도 잡아주고 심지어는 수술비까지 내줬는데 정말이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인사드렸더니 다른 힘든 일 있으면 말해달라고 따뜻하게 말해줬고요. 현지 씨가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열심히 간병해 주시는데 저도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오히려 제가 늘 감사드립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잘해주고 계세요. 그저 그냥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여러 회사를 다니며 참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친절과 호의를 받으니 눈물이 마구 나더라고요. 그래,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제야 조금 제가 이 도시에 정을 붙일 이유를 찾은 것 같았죠. 그런 시간들이 하나둘 쌓이며 저와 할머니의 정은 더욱 돈독해졌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고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때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죠. 사실 중간중간 위독하시긴 했지만 5개월에 접어들었을 때 할머니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있었어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건강하시고 밝고 회활하시기까지 했죠. 그래서 저는 어쩌면 할머니께서 좀 더 길게 곁에 머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선 자신이 언제 곁을 떠날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시다며 고집을 부리시며 그간 못 가셨던 고향도 다녀오시고 둘째 아드님 묘소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제게 쑥떡을 파시던 그 자리에도 다녀오셨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서 30년 전에 떡 장사를 했어. 그땐 이 근처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지. 저기 저쪽도 사실은 공터였어. 조그만 밭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영준이랑 영석이가 자주 놀곤 했지. 놀다가 배고프면 내가 팔고 있던 쑥떡을 하나씩 집어먹곤 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고. 가난했지만 그땐 애들이 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근데 이젠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지. 할머니께선 그 일주일 동안 마치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처럼 하나씩 주변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쑥떡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인생에 도움이 되는 조언도 많이 해주셨죠. 돌아가시던 날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곱게 차려입으시고 그러고 잠깐 낮잠을 주무신다고 했는데 그러곤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셨습니다. 일하다 말고 뛰어온 영준 씨가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하는데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죠. 영준아, 엄마가 마지막에 고생시켜서 미안해. 우리 첫째 그동안 말도 못하고 많이 힘들었지? 엄마 다 알아. 나 간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어. 하늘 날아가면 이제 우리 영석이도 있고 네 아빠도 있으니까 엄만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부턴 네 걱정만 해라. 응? 엄마가 영준이한테 많이 미안하다. 영석이 그렇게 가고 영석이 때문에 속상해서 널 많이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아서 그거 하나가 마음에 걸리는구나. 그리고 현지 씨 고마워요. 정신도 온전치 않은 노인네 옆에서 수발 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었을 텐데 내가 현지 씨 덕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마음 편히 지냈어. 나 아파서 헛소리할 때 영석이가 꿈에 나왔는데 그거 영석이 아니고 현지 씨가 말해준 게지. 고마워. 내가 덕분에 그래도 잠시지만 마음이 참 편했어. 영준아, 현지 씨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으니 나 가더라도 현지 씨 잘 챙기고. 응, 이것도 다 인연이여. 알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고 눈두덩이가 부어오를 정도로 울었습니다. 나이 먹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먹먹하고 아픈지 정말 가족이 죽는 것처럼 쓰리고 아팠어요. 영준 씨 역시 서서히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우는데 대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후 할머니의 소원대로 조용하고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고 고향에 묻어드렸는데 저도 함께 했습니다. 비록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과 다름없다 생각했기에 그 먼 길을 따라 할머니를 보내드리는 걸 끝까지 지켜봤어요. 영준 씨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걸 몹시도 슬퍼했지만 그래도 다시 잘 추스르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이 여전히 슬프고 마음이 아팠지만 제 간병인 일도 끝났기에 저는 다시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고향에 다녀왔다가 마음을 추스르고 그렇게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고향에 다녀오고 다음 날 영준 씨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요. 이현지 씨, 제가 어머니 장례로 정신이 없어서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현지 씨는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 편히 웃으시며 지내실 수 있었던 거 전부 다 현지 씨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이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1억입니다. 이걸로도 현지 씨가 해준 일에 전부 보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디 받아주세요. 나머진 살면서 현지 씨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반드시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어요.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월급은 챙겨주셨고 이 돈은 너무 과해요. 할머니께선 제게도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가끔 제가 할머니 묘소를 찾아뵈도 될까요? 전 그걸로도 충분해요. 현지 씨가 이 돈을 안 받으시면 어머니께서 화내실 거예요. 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성격. 그리고 사실 간병이라는 게 그래요. 정성이 반이죠. 전 일 때문에 어머니 곁에 제대로 있어드리지도 못했는데 그 기간 동안 현지 씨가 어머니 곁에서 정성껏 돌봐주셨잖아요. 마치 친부모님처럼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때로는 딸처럼 친구처럼 지내주셨고요. 그러니 받아주세요. 이건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저야말로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저는 영준 씨의 말에 망설이다
결국 그 돈을 받았습니다. 사실 1억이란 돈이 크기도 컸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죠. 저는 그 돈을 그대로 부모님께 드리고 곧장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이제와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됐는데 영준 씨가 마침 아는 분이 회사에 디자인을 구하고 있다고 해서 면접을 볼 수 있었고 무사 입사도 할 수 있었답니다. 새로 들어간 회사는 이전 회사들과 달라서 체계도 잘 잡혀 있었고 동료들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덕분에 새로운 친구도 생기고 그렇게 마침내 고시원에서도 탈출할 수 있게 되었죠. 취업하던 날 부모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간의 고생이 그 차갑고 딱딱한 쑥떡 한 덩이가 불러온 인연으로 이렇게 씻겨나간다는 게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현지야, 이제 괜찮은 거지? 엄만 우리 현지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 아이, 우리 현지가 착한 일해서 할머니께서 좋은 복을 이렇게 가져다 주시나 보다. 현지야, 밥 잘 챙겨 먹고, 어? 이 엄마 아빠 걱정일랑은 하지 말어. 알았지? 이후 거짓말처럼 제 모든 일들이 잘 풀렸습니다. 영준 씨와는 그 이후로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고 가끔 만나 밥을 먹고 또 할머니 묘소도 찾아뵙곤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저기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시나요? 바로 영준 씨랍니다. 영준 씨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청혼을 했어요. 제가 가족도 아닌 치매를 앓고 계시는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며 짜증 한번 내지 않아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이끌렸다고 하면서 말이죠. 사실 그동안 간병인들이 많이 거쳐갔었어. 근데 이 치매란 병이 참 그래. 아무리 전문 간병이라도 힘들고 짜증스러울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 근데 당신은 간병이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힘들다 짜증난다 소리 한 번은 안 하더라고. 그렇다고 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소홀히 하지도 않았고. 나 어머니 아프실 때 당신이 사흘밤낮 옆에 붙어서 간호하는 거 보고 그때 반했어. 당신 같은 사람 어디 가서도 못 찾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 당신은 그 쑥떡 덕분에 인연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내 입장에선 어머니께서 맺어주신 소중한 인연이라 그래서 더 소중해. 우리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도록 행복하게 잘 살자. 우리 어머니께 잘해준 만큼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늘 고마워. 저희는 지금도 가끔 어머니께 배운 방법 그대로 쑥떡을 종종 만들어 먹습니다. 말캉하고 쫀득한 찹쌀에 향긋한 쑥을 가득 넣고 고소한 콩가루에 떡을 굴려서 그렇게 입안 가득 베어물며 추억을 이야기하곤 하죠. 그리고 그 쑥떡을 먹을 때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니 늘 소중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그런 소중한 인연이 있으실까요? 혹시 없으시다면 언제 찾아올지 모를 그 우연을 가장한 인연을 잘 잡아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